좀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2025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12월 끝나갑니다. 약 보름 남짓 남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여행 좀 많이 다니셨나요? 나는 5번 이상 다녔다 하시는 분. 꽤 많이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아니면 혹시 여행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여행 혹시 있으셨나요?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여행들이 올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조사에 따르면요, 여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좀 3가지를 꼽아봤는데 뭘까요? 맞아요, 저 앞에 딱 나와 있죠. 시간과 자금과 건강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요, 이 3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번 강연에는 60+ 여행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자금, 그리고 건강, 이렇게 여행을 가로막는 3가지 주제별 전문가 특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고향인 명창과 함께하는 판소리 마당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에 가장 먼저 오실 분은요, 여러 방송에서 아마 자주 보셔서 익숙한 분이실 겁니다. 대한민국 1호의 기록학자시죠. 나의 시간을 기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합니다. 김익한 교수님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응도가 되게 좋네요. 박수 소리가 우렁차. 울세게 한 번 더 소리까지 질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뭔가를 찾아보고 조금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교수들만 하는 줄 아는데 모든 대중이 연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용이 꽉 찼어. 그런데 매일 작심삼일이야. 하나만 하지. 실행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으로 느끼지. 관계력. 마지막이 싱어게인 보시는 분. 어제 했는데 좋아.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걸 향유라 그래.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는 것은 향유 플러스 삶이에요. 그래서 향유력. 요 5가지의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삶을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이캔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글쓰기, 독서, 기타 등등 다 찜뽕돼 있어요. 60개의 강의에다가 8개의 기본서를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뭘 했을 때 제일 기쁨을 느끼냐면, 이제 조금 내용이 됐다. 내가 이 성장 가능성이 있네. 이런 세계, 나의 잠재성이 이런 거라는 걸 내가 드디어 알았네. 이 상태가 되면 제가 요구를 합니다. 1박 2일 안 돼. 2박 3일. 친구 안 돼. 남편은 죽어도 안 돼. 부인 절대로 안 돼. 혼자 여행을 일단 2박 3일을 가보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야. 나는 아이가 고3이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 애들 신장가 다 보내고 그냥 부부가 살아. 남편도 퇴임하고. 근데 우리 남편은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여행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 웃어? 왜 내 얘기하지? 이런 분들 여기 많죠. 특히 여성분들. 버리세요, 남편. 그러니까 100가지 이유를 버리고 혼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럼 깃발 보고 다니는 여행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기수에 한 300명씩 들어오니까 그 300명 중에 그래도 10%는 가요. 한 30여 명이
가정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채 그냥 떠납니다. 집은 전쟁과 폭발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러고 가는 거지. 그 용기 하나로 갔다 오면 교수님, 교수님. 그 깨달음에 놀랐어요. 일단 2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모두 버려도 우리 가정이 폭파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거를. 세탁기가 아니라 라면이 아니라 불고기 볶음을 해서 덮밥으로 애랑 같이 밥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남편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사고를 쳐야 돼. 자,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여행 가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여성만. 안 되는 분은 뭐야? 강제는 안 할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정신으로 여행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여행이 나에게 제2의 인생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삶이 역사잖아. 에리 프롬, 아니 죄송합니다. E.H. 카가 얘기한 역사적 사실로 여행이 위치되어지게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2달에 평균 3번, 사실 4번 갈 때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내지 3주에 한 번은 그냥 토요일 날 여행을 제가 가요. 전철을 쭉 타러 갑니다. 전철 탔죠? 그럼 지하철에서 네이버 지도를 남한 전체가 보이도록 켜요. 그리고 아무데나 찍습니다. 이번엔 영광이 괜찮겠네? 영광을 가는 거야. 1박 2일 동안 해외는 좀 어려우니까. 그 영광으로 찍었어? 그러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남터미널에서 영광 갈 수 있는지, 동서터미널에 내가 도착한 이후에 30분 이내에 탈 수 있는 버스가 이제 거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기차를 타더라고. 그래서 나는 버스를 타고 영광을 가요. 영광을 가는 버스 안에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영광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행 소개가 나옵니다. 누적 소개가 나옵니다. 하루에 도착한 날 한 군데, 그 다음에 출발하는 날 보통 이제 오후 한 3시나 이 정도 출발하니까 한 군데만 가. 나머지는 사진 보면 되잖여. 그걸 왜 꼭 다 가야 돼? 미친 듯이 택시 타고 돌아다니지 않고 저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택시를 타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골 도시에 버스 정류장에 벤치, 심지어는 벤치가 없이 이렇게 돌계단이 있는 데가 있어. 거기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을 보세요. 너무 멋있는 똥폼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 2문장이 하고 나를 놀래킬 때가 정말 많아요. 한 군데를 가면 사진을 제가 어떻게 찍게요? 한 장면을 2-3컷을 찍습니다. 그런데 앵글이 나오지 않는 사진은 절대로 찍지 않아요. 한 군데 가면 제가 그래서 총 한 3군데에, 그러면 3장씩 찍었지만 9장을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워. 한 장씩만 남겨요. 그러면 한 군데에 가서 내가 3가지 뷰를 3장 찍은 것만 사진에 남는 거야. 그 다음날 3장 찍었어. 오케이? 그럼 총 6장이잖아. 밤 시간을 이용하기도, 밤에 여행 가가지고 내가 저도 술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여행 가면 밤만 되면 죽으라고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 여행 가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특히 자기 자랑, 심리학에는 자식 자랑하면서 술 드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자, 사진 6장을 아래 한글에 그냥 넣어서, 오케이? 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요. 이러진 않겠지? 연구하세요. 너무 쉬워.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가 바라봤던 그 장면에 대한 그걸 이제 묘사라고 그러는데 좀 써. 내 감정, 그때 느꼈던 감정.
경우에 따라서는 깨달음 같은 게 이상하게 올 때가 있다. 아니면 오버랩되는 자기의 과거의 추억. 얘를 아리안글에 그냥 키워드로만 써놓는 거야. 글 쓰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게 여행이에요. 나중에 그걸 보면 여행이 나에게 무엇을 전해줬는지가 그 기록에 의해서 떠오르. 그래서 여행은 제2의 인생을 깨닫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미 제가 섰죠. 제 인생이 섰잖아요. 제2의 인생이 너무 선명하게 섰잖아요. 그런데도 2달에 3번 이상 혼자 여행을 갑니다.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 제발 좀 같이 가지 마 좀. 같이 가는 거는 특별한 여행. 그건 특별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행의 본질은 혼자 가는 거예요. 여행하면 무슨 책을 봐야 돼? 알렌 보통의 여행의 기술. 조용하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안 보면 큰탈 나는 거예요. 여행과 책은 동전의 양면으로 딱 붙어있는 존재예요. 뭐 다 생략하고 보통은 심지어 엉뚱한 사실은 본질적 제한인데 여행을 하면서 나는 사진을 3장만 찍자니요. 알렌 보통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데생을 하라. 손으로 그리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묘사의 과정에서 관조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연 또는 그 유물 또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천천히 보여요. 데생을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오케이? 그게 여행의 본질이고 그것이 여행이라는 이벤트를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전환시켜주는 핵심 기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자, 멀리 오래 비싸게 가는 여행 답이 아닐 수 있죠. 중요해요. 얘도 해야 돼요. 동창들이랑 여행 가시고 가족끼리 여행 가시고 가셔야 돼. 해외여행도 가셔야 돼. 그런데 걔와 혼자 가는 여행은 다르단 말이지.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깊이. 그것이 여행의 본질이라. 쇼펜하우어 요새 유행이죠. 누군지 몰라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2025년 한국의 서정계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야. 우리 전문용어로 DRY라 그래. DRY 모르세요? 또라이의 준말이야. 지옥 같은 세상.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죽는 게 차라리 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한 거야. 우리가 사실 무의식으로 느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거든. 여러분들 지금 지옥 아니라 천국에 살고 계세요? 지옥이에요. 사실 그건 쇼펜하우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니체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르트르까지 기본적으로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뭘 얘기했냐면 2가지를 얘기했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는 예술, 또 하나는 자연. 우리는 그 2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여행. 왜 그러냐면 자연과 예술 안에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지만 자연과 예술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나의 본연의 모습, 내 안에서 정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걸 보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용기 있는 행위, 뭐 돈, 기타 등등이 필요한 거지. 얘보다 심리적 깊이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여행하면 다 쉬고 가는 줄 알죠. 근데 여행 갔다 오면 엄청 피로하지. 산티아고 35일을 갔다 왔어. 이혼각이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혼각이에요 그거. 순례의 의미를 두고 가면 이혼각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부부의 사랑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체인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 내가 떠나기 전에 나와 달라져 있음을 아까 제가 기록하라는 걸 통해서 기록한 게 좀 쌓이면 걔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얘기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탈자동화. 또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자동이죠? 아니 애가 커피를 마시고 커피잔을 소파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냥 지나간 걸 왜 나이가 60이 넘은 여러분들이 그걸 부엌에 갖다 둡니까? 이런 걸 갖다 두는 걸 오토nom이라고 해요. 자동화. 직장에 가서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막 열심히 해. 자동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는 탈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귀한 존재가 여행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색, 소리 들어보셨어요? 드디어 나오시네. 색, 소리, 걔를 들으면 내 몸의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몸의 감각이 느껴졌어. 내가 지금 이 자연, 내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시각, 아름다워. 이 느낌을 받는 나. 그게 누구야? 자동화된 일상에서는 내가 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라는 걸 못 누르는 거지. 여행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의 상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걸 느끼고 있는 나. 하이데거가 얘기한 존재.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나이라는 걸 여행의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쭉 하시고 귀환한 다음에 요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게 이제 인생 지도 그리기라 그래서 가운데 꿈이 있고 영역을 이렇게 나눠요. 1, A, 1, B, 뭐 가족관계, 또 인간관계, 뭐 나의 성장, 아까 제가 제일 중시했던 거 뭐 향유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나의 투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인가를 써보고 가운데다가 꿈을 써보는데 한 번에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쓰시면 여러분들이 꿈을 찾을 수 있고 버킷리스트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여행하는 자는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얼 플러스하고 무얼 마이너스 할지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김익환처럼 제2의 인생을 자기의 내면의 역동, 이걸 역동이라고 그래요. 진짜 역동이지. 움직임, 힘처럼. 그것을 찾아내고 내가 나이 든 다음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실질적 방법을 여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멀리 가는 사람보다 깊이 기록하는 사람이 더 우아하게 나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 여행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여유 부족이 크다고 합니다. 무려 45.5%나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인 여유는 언제, 어디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 100세 시대의 돈을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무심리센터의 신성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돈 걱정 없이 떠나는 인생 후반전 스마트한 자금 설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꿈꾸는 여행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꾸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욱환 교수님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다 꿈을 꾸고 계신데 그 꿈을 꾸는 데는 사실 이렇게 필요한 게 시간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여러 가지 몇 가지 테마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강의인데 짧은 강의 들어보시고 저 친구 한 얘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머니코치 신성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글들이나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강 교수님은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저는 현업에서 코칭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올해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자산관리 전문가들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일 쉽고 편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생각보다 긴 여행이죠. 아까 우리 김우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1박 2일 여행은 내가 가서 도장 딱 지점 찍고 탁 떠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노후라는 여행은 그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아주 긴 여행입니다. 그래서 짧은 여행을 우리가 언제든 적극적으로 갖고 있어 많은 발견들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노후라는 긴 여행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여행과 9박 10일 여행은 준비와 계획 단계부터 좀 다르죠. 마음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1박 2일 여행은 준비 없이 떠나도 되지만 긴 여행은 다양한 것들을 좀 잘 찾아보고 챙겨야 됩니다. 근데 행복한 노후라는 긴 여행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 재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행할 코스는 4가지 코스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벌기여행.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또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의 은퇴 이후의 1차적인 은퇴 이후의 삶 속에 벌기라는 요소가 있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여행으로 치면 여행 가서 여러분들 잘못 쓰고 후회하신 적도 많고 그거 안 샀어야 되니까 괜히 사가지고 이런 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좀 비싸지만 진짜 잘 산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은퇴라는 여행, 노란 여행에서 그 소비를 어떻게 할 건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리기 여행 여행 자금이 떨어지면 되게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여행 자금을 내 길어지는 노후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들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남기기 그게 아마 우리 여행의 마무리일 것 같아요. 저 마무리까지 잘 되어야 우리 여행이 멋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그 사람 참 괜찮았지만 끝이 좀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4가지 측면들을 돈이라는 관점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벌기 여행의 슬로건은 행복하게 벌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게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죠? 제 강의를 하면 저는 강사를 받습니다. 저는 강의라는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같이 나눠가는 이 시간이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과정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벌기라는 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드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고 있다고 누가 돈을 주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막 뜯는다고 저한테 강사를 주진 않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래 그 친구의 강의는 그 교수의 강의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강사를 받게 되고 또 많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가치를 생산했다는 게 되는 거죠.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그렇게 계속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그러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돈 수입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자로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누군가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기뻐지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주 심플하게는 우리 손주 손녀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노란 여행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벌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벌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찾아보면 노인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인사고라는 말이
뭐냐면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 그래서 보통 이제 빈고, 소득이 끊어지니까 병고, 근데 하나씩 좀 고장이 나중이죠.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꼈잖아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백내장 수술하면서 안경을 꼈어요. 어디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무위고,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것. 고독고라고 하는 것은 외로워서 힘든 것. 저 4가지 고통이 모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모든 그 은퇴설계나 노후설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4가지 고통을 극복하는 게 우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일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뭐 9to5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어도 좋고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저 4가지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옛날처럼 좀 덜 벌어도 됩니다. 그렇게 안 벌어도 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폭삭 늙더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기 시작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제 아내도 얼마 전부터 제빵사 이런 걸 배워가지고 또 카페에 나가서 아는 후배가 하는 카페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몸이 아주 약했던 사람인데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정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돈도 벌어오고 몸도 건강하니까 아주 좋은 마누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좋은데 서로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평생을 무언가 크든 작든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벌기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는 거냐?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뭘 잘하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남들이 뭔가 나보고 되게 잘한다고 칭찬했던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남들이 너 그거 참 잘하잖아. 야, 너 어릴 때 너 그거 되게 잘했는데?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글 쓰고 강의하는 걸 제가 되게 잘하고 좋아한다는 거 40좀 넘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거. 내가 뭐 하면 그냥 깊이 몰입. 이거 밤에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 거 말고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말고 무언가 일을 했을 때 내가 됐다 재밌어 하는 거. 그거 하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저걸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잘했을 때 좋아한다고 자꾸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돈을 어디로 흘러다니냐면 50대 후반, 60대 중심으로 돈이 흘러다니니까 내 친구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뭘 알고 싶어하고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하고 겹쳐진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게 뭐지?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이고 생각이 온전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 좋고 200만 원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셔서 조금 소득을 만드시면 우리 행복한 여행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잘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잘 쓴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쓸 때 쓰고 안 쓸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언제가 쓸 때고 언제가 안 쓸 때인지 기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눈만 뻑뻑하면서 글쎄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을 쓰고 나서 내가 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쓰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보기에는 저거 미쳤다 저 돈을 왜 이렇게 적게 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정신이 아닌 것들. 우리가 친구들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들 어디다 그런 데다 돈을 쓰고 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관계없어요.
내가 쓰고 의미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단지 그것을 그때그때 의미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후회 없는 지출의 기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떠올릴 때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그거 썼을 때 참 잘 썼어. 좀 과하게 쓰긴 했는데 그때 잘 썼어. 내가 미쳤지 그 돈을 쓰다니. 이런 게 아니라 웃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KSS라는 그 키스 좋아하세요? 그 아이를 넣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Keep, Stop, Start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내 소비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돈들. 물론 저기에 우리 꿈꾸는 여행자들께서는 여행경비가 필수 경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경비는 저기 이제 스타트라는 측면들로 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오는 돈, 가지고 있는 돈에서 연금에서 나오는 돈, 그 다음에 내 은행에서 이자나 뭐 또 주식에서 배당받는 돈 이런 돈들 수입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저 필수 지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 지출해야 될 돈, 그런 돈들이 얼마가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단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이거는 안 썼어도 되는데 내가 괜히 쓴 것 같아. 다시는 안 써야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기록을 주장하시는 김경현 선생님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기록을 해보시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반복 안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다음에 이거 쓸 때 그때 나 이런 거 썼을 때 후회했잖아 라고 해서 한번 조심하게 되고 그런 소비를 좀 줄이실 수 있게 돼요. 이런 소비를 자꾸 하다 보면 여행 경비가 엉뚱한데 의미 없는 데 쓰여서 우리의 여행이 별로 재미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 시도하고 도전할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설렘과 감동을 주는 지출, 관계를 강화하는 지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는 과감하게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계속 지출해 나갈 거, 그 다음에 줄여야 될 거, 새로 계속 지출해야 될 것들을 계획을 삼아서 여러분들 행복한 소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은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줄여야 될 지출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만나면 과다하게 돈을 쓰게 되는 관계 그 다음에 에너지와 감정 소모가 그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해. 그리고 한 번 만나면 집에 갈 줄을 몰라. 이런 것들 좀 줄이세요. 이제는 넓은 관계가 아니라 좀 깊고 좁은 관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물건을 비스와 예스가 뭘까요? 비싼 쓰레기와 예쁜 쓰레기. 비싼 쓰레기는 좋게 써놨는데 쓰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런닝머신이라는 거 한번 쓰다가 옷걸이로 쓰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와서 이쁜 거 갖다 써놨는데 그게 계속 쌓여서 공간만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고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버리세요. 그걸 버리면 집이 넓어집니다. 25평짜리 집이 32평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간. 집이 좀 넓어야 자녀들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애들 방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 우리 막 했는데 우리 이제 알잖아. 애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애들이 와도 절대 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줄이세요. 집을 줄이면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 자금도 좀 생기고 노후자금도 훨씬 더 생길 것 같아요. 저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지출을 위해 의미 있는 지출을 줄이는 지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몇 분 더 해도 될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좀 불려야 됩니다. 길어지는 여행에 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어진 여행에서 가장 무서운 건 조용한 도둑, 즉 물가상승. 네, 5분 남았다고요? 네. 예전보다 교통, 숙박, 식비가 다 올랐습니다. 10년 뒤에도 비슷한 여행을 하려면 같은 돈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은행만 놓치면. 근데 제가 게으르게 불리기를 얘기하는데
숨어있는 종목 찾고 사고 다니는 찾는 노래 하지 말고 시장이 알려주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똘똘한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최대한 게으르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할 얘기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국민연금처럼 투자하기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돼요. 괜찮죠, 그죠? 저 정도 수익률이면 은행 수익률 2배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에 50%, 채권에 30%, 금에 20%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스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S&P 500에 투자한 ETF입니다. 그 다음에 SH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1년에서 3년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입니다. 그 다음에 IAU라고 하는 거는 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즉 이게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두는 게 국민연금식 투자 방법입니다. 다양한 자산을 배분하는 투자. 그러니까 저렇게 투자하고 게으른 투자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정도 됐을 때 주식 비중이 너무 늘었나? 금값이 너무 늘었나? 이래서 비중만 한 번씩 조절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으른 투자입니다. 저렇게 투자하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다 날렸다 뭐 이런 일들이 없으십니다. 7%씩 투자하면 10년에 자산은 2배로 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여러분, 돈과 관련된 투자와 공부 같은 거는 가족들끼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족 모르게 하는 인간들이 제일 사고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같이 좀 해보시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남기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행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길을 잃고 내가 어딘지 모르는 순간. 답답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 치매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매로 확정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 얼마라고 되어 있죠? 154억이 아니라 154억. 생각보다 많은 돈이 치매 환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여행을 위한 선물로 아이들을 불러서 상속정의 플랜을 먼저 얘기하는 멋진 부모가 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자들 강의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세금 절약과 합리적 그런 자산 승계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화내시거나 싫어하실까봐 말 못하고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어왕 이야기가 1606년도에 나왔던 셰익스피어가 지은 비극입니다. 왜 저 비극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이 자기의 왕권과 권력을 전부 다 두탕대 주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 스토리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 때도 다 주면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가 됐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자녀한테 다 주는 거는 나를 버려라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과 미리 어떤 플랜으로 내가 정의를 할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할 것들을 미리 소통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여러분의 자산 중에 일부분을 멋진 흔적 남기기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일 하면서 더 행복하게 노후를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떤 지출을 중단하고 어떤 지출을 늘리면 더 신나는 여행을 지속할 수 있을까? 길어지는 여행만큼 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 미리 위해서 남겨야 할 것이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완전 여행이 돈 걱정 없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기를 응원드리고 오늘 짧은 강의가 선생님들 여행자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2025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순서는 K 문화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판소리의 시간입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22호 고향임 명창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제 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뭐 어떠세요? 한번 제가 이제 인생을 담은 노래 사철가 거의 아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노래로 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계절에 비하면? 가을, 예, 봄. 봄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자, 유년기가 봄입니다. 새싹 날 때 봄, 새싹 나잖아요. 유년기가 봄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각, 처녀 총각이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이 24, 5 이랬는데 요새는 40살이 청년기예요. 40살이 장가들을 안 가요. 지금 40살 먹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가을인데 60 넘으셨으니까 60세부터니까 총각. 겨울은 아직 멀었어요. 물론 머리는 눈이 왔어도 마음은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임전 해주시면 내가 이 사철가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산 저 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 천홍 그림 명품 엔나 정무 좋은 풍경 세월 간분을 모르게 됐니 분명 고포미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인 너니 힘을 백발 한심 도나.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 때 있나.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 조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소냐. 한로상을 부어 불안해도 계절계를 급히 잡는 황구 단풍을 어떠하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강모간천 한바람에 백설이 펄펄 휘날리어 월백 설백 천지백 커니 누가 백발에 버실래라. 갔다가 연년이 오건만 이내 청춘은 한번 하고 다시 올 줄을 모르네. 그리여 어와세
들으셨죠?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 혼자는 한마디만 조금 할래요? 어째요? 네, 선생님 또 하명하셨으니까 명을 받들어서 소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소리 듣고 좀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형부가 돈 한 끼미를 들고 춤을 추며 드는디 이런 가관이었던 것이었다. 형보가 좋아라 돈을 들고 도는디 절시구나 절시구 절시구나 절시구 돈 좋다 돈 많아 돈 좋다 사는데 박근호가 사는데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 가까이 재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찌고를 가진 돈 두기 운명이 붙은 돈 냉탕물에 술래바퀴같이 돈은 돈 많아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만 건너가서 너의 시고 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춘향가는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옛날에는 양가 쌍놈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죠? 조선시대 때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안 그러죠? 사람 다 똑같죠. 지금 옛날에는 양가 쌍놈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도령은 양반댁 자제고 춘향이는 천기의 딸이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통해서 너희들 양반들 까불지 말아라. 뭔 그 신분 타파가 신분이 있냐? 그 신분 타파 이게 주제예요. 또 이제 또 심청가는 효, 그죠? 효. 심청이가 부처님한테 공양미 300석 갖다 바치면 아버지 눈을 뜬다고 그러니까 이 속 없는 신봉사가 그냥 털컥 약속을 해갖고 심청이한테 말하니까 지금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임당수의 선인들께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서 아버지 눈을 뜨게 했다는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제 중에 임당수 한강에 폭 빠져서 눈이 지금 가면은지 없죠? 지금 있다 보면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하는 그런 자제들은 봤어요. 양지훈이 알죠? 양지훈 그 트로토 그 제주도 그 학생이 대학까지 판소리 전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장을 띄워줬잖아요. 그런 딸도 없어. 그래서 판소리 하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한때는 후회됐답니다. 소리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1등 시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판소리가 다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야 하는 도리 그 주제가 다 있어요. 금방 했던 흥부가는 주제가 뭐예요? 주제 말해봐. 주제가 있어요. 흥부가 주제. 예? 마무리해. 괜히 일부러 그래. 권선징악이에요. 착하게 살이야 복 받고 놀부처럼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래 권선징악의 주제가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예요. 우리가 이거 안 들어요. 젊은 애들 몰라. 그래 노래는 60부터예요. 40, 50부터 시작. 노래는 그 인생을 다 모든 이야기를 내 감정에 실어내는 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알고 노래를 해요. 알고. 예, 어린애들은 흉내내는 거예요. 잘해도. 그래서 그런 주제가 있어요. 수훈가는 충, 임금에 대한 충성. 거북이가 토끼가 아닌 구월을 목숨 걸고 갔다가 임금을 낳게 했다는 충. 적벽가가 또 있어요. 적벽가.
지금 현존하는 판소리 5대가가 있어요. 예, 5대가. 그 적벽가는 주제가 사나이들의 의리. 사나이들 많으신데. 자, 이런 주제로 저희가 평생 동안 소리 공부를 하고 평생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것도 2년이고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게 행복하시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마지막 여행 특강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꿈꾸는 여행자 선생님들께서 특히나 좋아하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정말 여행 가야지 했는데 어느덧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 되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여행을 잘 못 가세요. 그래서 많은 후회가 좀 남았습니다. 시간과 돈이 허락한다고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서러운 게 또 있을까요? 자, 마지막 강의는요. 여행은 오래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건강관리법과 또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정재훈 약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주로 국내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예, 국내 해외 다 좋아합니다. 잘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내 쪽에 약간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사례는 해외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여행을 하신 분이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루이지 알비제 코르나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중년 때 4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약 없이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어요. 장수하는 비결에 대한 책을 쓰고 실제로 이분이 본인 주장으로는 98세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84세까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분 주장은 간단해요. 이 책이 절제하는 삶에 대한 요소리라는 오른쪽에 보이는 책인데 이분의 주장은 음식의 질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되게 반대되는 내용이죠. 막 술렁술렁한데 음식의 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은 양이 더 중요하다. 이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소식이다 라는 얘기죠. 질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그건 또 소식이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분이 저 주장을 몇백 년 전에 하고 나가지고 과학자들이 정말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무슨 뭐 저속 용환이 소식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게 먹는 거의 중요성에 대한 걸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서 따져보는 그런 중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장수하신 거잖아요. 축하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근데 여기 지금 이미 70대 이상 가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단지 그냥 수명만을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이 있는데 기대 수명은 전 세계에서 탑 3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홍콩이 경쟁을 해요. 그런데 기대 수명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조금 짧아요. 그런데 이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하시더라도
이 건강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대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기대 수명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도 소식이에요. 물론 이제 당뇨병이 진행되면 그때는 약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운동입니다. 건강 수명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게 드시는 것만 가지고 건강 수명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운동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에서 기본적인 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하는 그런 에어로빅 운동 해주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 해주셔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저항성 운동 또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건강 수명을 길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원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연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데 그 연수 동안에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행하실 때 잠깐 왼쪽에 보시면 제가 쓴 책이 나와 있어서 이게 마치 광고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광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왜 적게 먹는 게 유익한지에 대한 거를 도식화해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소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식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먹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더라도 식사 시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사를 시작하셔가지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 드시는 이런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안에 다 끝나시면 제일 좋아요. 이상적인 건 뭐냐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마치고 저녁은 일찍 드실수록 좋고 아침은 조금 늦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침은 조금 늦게 드시고 저녁은 조금 일찍 드시면 식사를 쉬어가는 시간이 길어지죠. 수면도 충분히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식사를 휴식을 하는 시간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연세가 드실수록 세 끼를 다 드시는 게 더 유리한데 아침을 조금 많이 드시고 저녁을 조금 적게 드시면 좋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거지만 여행을 하시다 보면 아침에는 전날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못 일어나시고 점심, 저녁 드실 때가 많죠. 그때는 뭐만 지키시면 되냐면 저녁 식사를 조금만 일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식사를 좀 이렇게 좀 더 짧은 시간 간격 안에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저녁을 일찍 먹느냐, 저녁을 늦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성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요.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저녁을 늦게 드신다는 얘기는 그냥 저녁만 드시는 게 아니고 술을 한 잔 하신다는 얘기고, 술을 한 잔 드시는 순간부터 식사량 조절은 어려우시죠. 그래서 조금 저녁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책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조금 적게 먹는 게 중요하고 왜 조금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적게 먹을 때는요 영양을 좀 신경 쓰셔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 조사를 매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보면 젊은 층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불필요하게 더 많이 먹기도 해요. 그런데
60대, 70대, 80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실은 단백질 섭취가 좀 중요해지는데 필요한 것보다 적게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단백질 음료라든지 보충제 같은 걸로만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식사를 하실 때 뭐 달걀이라도 하나 더 드신다든지 두부라도 좀 반 뭐 더 드신다든지 아니면 고기 반찬 좀 신경 써서 드신다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단백질 좋아요. 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실 때는 양질의 식사를 하시되 공복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셔야 우리 몸이 약간 지금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몸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신호를 주시면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 더 재생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어려운 말로 자가 포식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게 최근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한 끼는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상적으로는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 좋은데 여행을 가셔서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점심을 좀 많이 드시면 저녁을 좀 가볍게 드시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세 끼 중에 한 끼는 가볍게 드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심, 저녁은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가볍게 드시는데 이제 당뇨병이 있는 여성 120명, 중년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을 드실 때 아침에는 조금 탄수화물 비중을 많이 줄이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조금 많이 드시면 이걸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달걀 후라이를 2개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부를 한 모나 반 모를 드신다든지 거기다 뭐 들기름도 뿌리고 해서 아니면은 뭐 그릭 요거트 같은 걸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스푼 크게 드시고 올리브유 좀 드신다든지 그러면 단백질하고 지방만에서 최소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셨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침부터 주스 한 잔 드시고 아침부터 빵에다가 아니면 밥 한 그릇 드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당뇨가 있는 여성분들의 혈당이 안정적으로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2, 3년 된 연구 결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아침에 혈당이 덜 튀는 식사를 하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가고 아침에 혈당이 튀는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튑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당뇨는 아니어도 당뇨 전 단계까지 가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저탄고지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침 식사 한 끼라도 조금 가볍게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위주. 여행 가시다 보면 호텔 뷔페도 가시게 되잖아요. 가셔서 본전을 다 뽑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뭐 프렌치 토스트에다 핫케이크에다가 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침은 왕같이 먹고 점심은 뭐 평민같이 저녁은 뭐 거지같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살아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침을 왕같이 먹으면 점심도 왕같이 먹고 저녁은 뭐 거의 황제 수준으로 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조금 아침에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게 훨씬 더 혈당 조절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합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 가셨을 때 저렇게 먹었어요. 한 번에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열흘에 걸쳐가지고 이 정도를 먹었어요. 프랑스 음식으로만 24번을 먹었거든요. 체중이 한 4kg 정도 쪘습니다. 산에서. 저의 결론은 제가 이전까지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는 2000년대 베스트셀러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맘 놓고 프랑스 음식을 먹고 왔는데 가서 제가 내린 결론은 프랑스 여자들이 프랑스 음식을 적게 먹어서 살이 안 찌는구나.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여행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은 살찌지 않거든요. 근데 한식을 드시고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분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 물론 여행지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두셔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행 가셔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특히 거기에 반주를 곁들이시면 그게 몸에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해외여행은 살짝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차 생기죠. 물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연구를 해본 통계를 보면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교통사고도 위험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을 되게 많이 겪으세요.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많이 먹죠? 평소보다 많이 걸으시죠?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러면 정신은 즐거운데 몸은 과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또는 자기 사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그만두고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다녀오시다가 갈 때는 건강하게 즐겁게 가는데 올 때는 심혈관계 쪽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심장마비 같은 걸로 그렇게 그러신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을 안 하시려면 여행 가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든 활동이 사실은 몸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한 끼를 과식을 하셨으면 그 다음 끼는 조금 적당히 쉬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밥을 뭐 한 숟갈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다 또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행 가셔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꼭 식당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정말 내가 물만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만 먹고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나이살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최근에 뭐만 유지하신다면 근육량만 유지하신다면 나이가 드셔도 20세부터 60세까지 기초 대사율이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60세 이후에도 에너지 대사율이 매년 0.7%밖에 감소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만 유지하시면 그리고 맨날 물만 먹는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 먹는지 돌아보시면 나이가 드셔서 나이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한 원숭이하고 소식을 안 한 원숭이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원숭이 27살인 80대예요. 다르죠. 눈빛이 다르죠. 털이 다르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잡아 가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행 가셔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조금 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유리합니다. 약도 최근에는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그런 약들을 통해 가지고 적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행하실 때는 약간 좀 장점이 해외여행하고 비교했을 때 해외 나가셨을 때는 어떤 나라 가시냐에 따라 가지고 물도 끓였는지 생수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야외 활동할 때 곤충도 조심하셔야 되고 야생동물도 심지어 조심하셔야 되는데 국내 여행하실 때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단지 교통 안전 같은 것만 조금 걱정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과식이에요. 과식이에요. 여행 가셔가지고 즐겁게 드시는 건 좋은데 과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한 번만 과식을 하셔도 2000년대 연구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번 과식을 하셔도 식후에 2시간 동안 심혈관계 위험이 4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건강한 분들 말고 내가 이미 만성질환이 좀 있다, 혈압이 좀 높다든지 뭔가 좀 위험 요인이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과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행 가서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생선도 많이 드시고 하실 텐데 평상시에는 지구를 위해서 조금 채소 이런 비중이 되면 더 좋아요. 이상적으로는 채소하고 과일을 조금 더 많이 드시고
곡물은 통곡물로 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 남이 사줄 때만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라고 해서 집에 계실 때 하고 건강의 어떤 원칙이나 수칙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상생활의 루틴이 여행을 가시면 조금 활동은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식사도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걸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차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휴게소에서부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조금 적게 드시고 몸 많이 움직이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안전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여행자로서의 또 삶을 사시는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데 따뜻한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6년에도 꿈꾸는 여행자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풍요롭고 넓은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